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현재 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정부가 추진한 7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포기할 전망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타국의 잠수함들보다 성능이 우수해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갑작스럽게 수주를 포기한다고 알려지면서 인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인도 잠수함 사업 수주를 포기한 것이 한국에 굉장히 잘된 일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이 7조 원 규모의 인도 잠수함 사업을 포기한 배경은 무엇이고, 오히려 한국 네티즌들은 왜 이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반응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월 프랑스 굴지의 항공기 메이커 다소 데솔트는 인도 정부와 전투기 거래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다소는 인도가 요구한 전투기 사양이나 구매 조건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제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견적서에 제시한 금액도 인도 측 조건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판을 엎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MMRCAMEDIUM 멀티롤 컴뱃 에크래프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세계 전투기 메이커 사이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도가 사업 공고 당시 밝힌 전투기 도입 규모는 총 126대의 옵션 물량 63대까지 합하면 총 189대의 엄청난 물량에 달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전투기 제조사들이 달려들어 인도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 2011년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후 인도와 프랑스는 4년 넘게 협상을 질질 끌다 2015년 4월 결국 협상 결렬 사업 파기를 선언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소는 무슨 이유로 이 사업 수주를 걷어찬 것일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비상식적인 조건을 들이밀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인도였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다소의 전투기 126대 중 108대는 인도 힌두스탄 항공 HAL이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고 힌두스탄 항공 HAL 생산 물량의 납기 품질 보증도 프랑스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입니다. HAL은 세계 항공업계에서 악명 높은 인도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데요. 이렇다 할 기술력이 없는 데다 사내 부정부패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런 전력이 있는 HAL이 생산하고 심지어 인도 현지에서 제작된 부품을 장착한 라팔 기체에 대해서도 다소가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투기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다소가 판을 엎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도 해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인 P-75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1997년 프로젝트 75 구상으로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6척, 재래식 잠수함 18척 등 24척의 잠수함 도입을 뼈대로 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 1단계로 프랑스 나발그룹 네이벌 그룹프의 스콜펜 SCORPENE급 잠수함 6척 기술 도입 사업 형태를 인도에서 건조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한 것은 해당 사업의 후속 물량 6척 수주전인데요. 인도는 요구사항으로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분료 추진체계 AIP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P 기술이 탑재된 재래식 잠수함은 물 밖으로 나와 디젤 엔진을 재가동할 필요 없이 동력을 얻어 잠항 기간을 3배가량 늘릴 수 있습니다.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약 7조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세계 유수 잠수함 메이커들이 사업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먼저 1차 사업을 수주한 프랑스 나발그룹이 쇼트핀 바라쿠다, 블루기레이 모델을 제안했고,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216형, 218형 잠수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나반티아는 자국 해군에 납품한 S-80 모델을, 러시아 국영무기 수출업체 로소보넥 소퍼트는 아무르 1650형 잠수함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우조선해양도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이 3000 모델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프랑스의 잠수함은 척당 건조 비용이 3조 원을 넘어서 가격 경쟁력이 없었고, 독일은
216형과 유사한 함정을 건조한 경험이 없어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또 스페인은 자국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 문제가 발견돼 수주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이 너무나도 많이 카피해간 탓에 인도에게는 그닥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후보들의 수주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한국의 DSM-3000은 재래식 잠수함 중 가장 독보적인 성능과 가격으로 인도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이 인도 잠수함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DSM-3000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제품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검증된 선체,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이용한 AIP 시스템 경쟁 모델 중 유일한 수직 발사관 모듈을 갖춘 재래식 잠수함계의 명품입니다. 인도는 P-75 1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자국산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충족할 모델은 SLBM 탑재 설계를 완료한 DSM-3000이 유일합니다. 인도 측이 제시한 척당 1조 원 정도의 가격을 맞추면서 이처럼 높은 사양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데 한국이 이를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 한국은 AIP 성능을 기존 대비 30%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디젤 계질 촉매 개발까지 성공하며 원잠을 갖지 못한 국가들에게 최고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원잠을 도입하기 전에 한국 잠수함 구매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 잠수함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도 정부가 너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둘씩 사업을 떠나며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유력한 후보인 한국을 비롯해 남은 후보들도 모두 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지며 인도 잠수함 사업이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사브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불균형을 이유로 공식 입찰이 나오기도 전에 입찰 거부를 표시했고 프랑스와 독일 회사를 포함하여 경쟁 중인 다른 업체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결국 한국, 러시아, 스페인만 입찰 후보에 남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경쟁 후보가 모두 빠지면서 한국이 최종 선정될 유력 업체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였던 한국도 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지며 인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7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인도 잠수함 도입 P-75 일건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 재개가 늦어진 데다 사업성이 떨어져 수주가 유력했던 대우조선도 입찰에 불참한다는 것인데요. 대우조선은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는 모양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인도가 상당한 기술 이전을 요구했으며 기술 이전에 관한 상세 규정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인디어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해외 협력업체 선정 후 해당 업체가 인도 국내 조선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도 현지에서 기술 이전 방식으로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순서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인도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품 국산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AIP 등 첨단 기술의 60% 이상을 인도, 조선업체에 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구현한 국산화율이 7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내 잠수함 기술을 전부 이전하라는 요구에 가까운데요. 향후 인도가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게다가 품질 보증에 관한 계약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요. 이전에 프랑스에게 갑질을 했던 것처럼 인도는 자국산 부품을 사용해 인도에서 건조하는 인도산 잠수함에 대해서도 오히려 해외 파트너사에게 품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 내 건조 일정 지연 시 해외 파트너사에 부과되는 페널티 또한 너무나도 가혹하며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책임은 크나 정작 인도 내의 건조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도 방위산업의 정밀성, 사업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면 한국 조선업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또한
최근 인도 잠수함 사업 입찰에 대해 불참을 선언하며 극적인 수정 없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세계의 어떤 해군도 인도가 찾고 있는 종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잠수함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쟁사인 러시아가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를 포기한 건 마찬가지로 건조 조건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입찰 재개가 늦어지면서 현재는 프로젝트가 거의 멈춰있는 상태라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데요.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인도 내 코로나 확산 여파로 지연되다 작업 재개가 늦어졌습니다. 앞서 인도 국방부는 이 사업에 제안 요청할 FP 답변 제출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했으나 이에 응할 업체는 전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국내 군수업체가 해외에서 아무리 대규모 사업을 수주해도 첨단 군사 기술을 외국 조선업체에 고스란히 넘기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마치 첨단 IT 기술을 해외 업체로부터 카피 혹은 해킹한 후 세계 IT 시장에서 저가 공세로 해외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는 중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네티즌들도 이런 무모한 사업은 당장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조건이 너무 무리였어요.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정말 독이 든 성배를 피했네요. 항상 이런 계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잘했네요. 인도뿐 아니라 어떤 거래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국익을 잃지 않는 합리적 선이 잘 지켜지길. 이건 뭐 찐빵 한 봉지 사면서 레시피, 재료에 속까지 내놓으라 하는 데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식이다.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국가는 빠르게 손절하는 게 정답입니다. 서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인도와 프랑스가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한국의 잠수함 기술 수준이면 저런 조건이 아니어도 충분히 수출 가능하다. 오히려 인도가 사업 조건을 다시 바꿔 한국에게 역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포함 방산 수출 상담하는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듯. 단호함을 보일 때는 정말 단호하게 해야 한다. 이번 일로 인도든 인도네시아든 인도 들어가는 나라랑 뭐하는 거 아니라는 교훈을 깨달은 것 같다. 등 인도 잠수함 사업 취소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자 한국의 포탄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이 쓰이는 155포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나서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드라이브 스루를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는 유류 탄약 보급에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 예하 군수지원단이 2023호국 훈련의 하나로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유류 탄약 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군수지원단은 공격부대인 3기 가벼단을 지원하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보급 방식을 육군에서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인데 군수지원단은 이에 차간에 유류와 탄약 보급이 필요한 차량이 사전에 설치된 보급소를 통과해 필요한 물자들을 보급받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한 결과 기존 전투근무 지원부대가 직접 작전부대를 찾아가 지원하는 보급 방식과 비교해 유류 탄약 보급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팬데믹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는데 최근 일어난 충돌과 전쟁에서도 한국은 제일 주목받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에서 개최된 포럼에 한국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나토 산업포럼 연설에서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준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올해 포럼은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 여파로 나토 각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행사에 한국을 초대한 것은 도와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최근 북러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기거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싱턴 포스트는
지난 8월부터 북러간 5회 왕래하며 컨테이너 1000개의 무기와 탄약이 제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1년 이상의 포탄이 비축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전직 정보 요원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한국이 많이 생산하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155방사포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안보관리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포병 소모전과 이스라엘 공습 및 시가전이 각각 다른 패턴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두 전쟁 모두 오래 간다면 각국이 원하는 무기가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얻길 원하는 무기로 NYT는 155포탄,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마트 폭탄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상 수십 km 내의 목표물 타격을 위해 155포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 초부터 서방에 집중적으로 요청한 게 바로 155포탄인데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200만 발 이상을 받았지만 더 많은 포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임박한 이스라엘도 다급하게 요청하자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155포탄 수만 발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지금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미국은 새로운 대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공백을 메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비축량을 보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많은 서구 기업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유럽 무기 회사의 생산 능력은 감소했으며 이제 생산을 늘릴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니콜라스 마시는 사람들은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수만 명을 고용하는 거대한 공장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포츠카 공장과 유사한 공장을 봅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지만 생산 능력은 작습니다. 라고 현실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산업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엄청난 생산이 가능한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155포탑은 귀해지면서 최근 400까지 가격이 뛰었는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나토 회원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이 거의 없고 미국도 첨단 무기 생산 시설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등한시에 155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만 발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풍산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부울경의 중공업공단과 전남화학공단에서까지 찍어내면 일주일에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호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스페인에 155포탄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예 유럽 시장을 겨냥해 스페인에 155 탄약 공장을 짓기로 하고 최근 MOU까지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미 뉴욕 타임스 NYT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유럽연합 EU는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55포탄 100만 발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축된 군수산업으로 EU가 해당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내 포탄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노르웨이 남모의 모르텐 브란트제그 대표는 포탄 100만 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유럽의 생산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발 공급 약속을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도저히 생산력을 확보할 수 없자
한국의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스페인 현지에서까지 생산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의 입장에서는 포탄과 자주포를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탄약 생산 기업 풍사는 꾸준히 포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파하지 않고도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놀라운 대전차 로켓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켓은 폭발 반응장갑 미기폭식 성구탄두를 갖는 이중탄두의 기술로 반응장갑을 폭발시키지 않고 관통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전차의 측후방은 다 뚫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수많은 전차들이 드론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T-90M 탱크의 장갑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풍산이 만든 이 대전차 로켓에 무기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155포탄을 비롯해 각종 포탄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육군이 K9, K55자 주포만 2,000여 대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155자 주포도 4,700여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병력이 몇 배 많은 중국을 압도하는 포병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명품 K9자 주포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자 주포 18문을 배송했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인도는 중국 근처에 배치한 K9자 주포에 들어가는 새로운 포탄을 한국이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사거리 연장 포탄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사거리가 연장된 신형 발사체의 도입은 인도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25일 최초로 실전 배치된 K9자 주포를 공개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군은 25일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 사단을 시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다고 했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한 군사 매체는 이것이 바로 현대 인비저블 탱크입니다. 우수한 자동차에 더해 한국인들은 최고의 군용 기계도 만듭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이 만드는 새로운 주력 전차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스텔스 기술을 활용한 최신 디자인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탄생해 육상 차량의 미래를 조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 한국은 이제 포탄을 비롯해 최신 무기까지 개발하고 만들며 세계 최강의 방산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콜롬비아 해군이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합훈련 유니타스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에서 구입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으로 표적함에 발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해성 마시일은 순식간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함정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해성 미사일 단 한 발의 엄청난 화력의 표적함은 완파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 파괴력이면 구축함은 물론 대형 상륙함과 항공모함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는 해성 미사일 16발을 구입했는데 이를 가지고 지난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침시키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19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산 해성 미사일 실사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방어 전략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이는 또한 한국산 해성 미사일의 능력까지 입증해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은 콜롬비아 해군의 능력보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강력한 폭발력의 LIGN-X1의 마시일 제조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동해급 초기 함정 안양함을 무상으로 인도하고 2020년에 포항급 의산함을 두 번째로 공여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2대의 군함을 무상으로 골돔비아에게 준 데는 고마운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5,100명의 병력과 호위함 한 척을 파병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1951년 6월 16일 콜롬비아군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유엔군은 그들의 활약에 힘입어 두 번째로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콜롬비아군은 고지대 국가라는 이유로 험한 산악전에 투입됐는데 금성 진격전을 시작으로 기마 400고지 전투, 불모고지 전투까지 참여해 승리를 거두고
625전쟁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콜롬비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안양함과 익산함을 무상으로 주어 콜롬비아 해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군함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에도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산 대한미사일 해성을 최초로 수입하여 그 놀라운 위력에 감탄했습니다. 콜롬비아에게 최초로 준 안양함이 프랑스제 액조세 대한 미사일을 장착한 마지막 전투함이었지만 콜롬비아로 이전하면서 제거된 이후 한국 해군에서 더 이상 이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미사일을 수입해 쓰던 역사도 안양함을 인도하면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의 진보의 역사에 콜롬비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2대의 군함을 받은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 한국의 대한미사일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대한미사일은 해군 무기 중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제3차 중동전과 포클랜드 전쟁에서 대한미사일은 거대한 구축함을 일격에 격침시키면서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지대함 하푼 미사일로 흑해 해상에 위한 러시아 해군의 900톤급 예인선 바실리, 배을을 단 두 발로 명중시켜 격침시켰습니다. 최근 해양에서 펼쳐지는 갈등이 커지면서 대한미사일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최신형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고 보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동안 미국제 하푼과 프랑스제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탑재에 사용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도 우리 힘으로 대한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들어 1996년부터 8년간 개발해 해성 대한미사일을 개발해냈습니다. 결국 2003년에 해성 대한미사일이 전력화되었는데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그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2012년 열린 림팩 훈련에서 해성은 실사격 100% 명중률을 기록했는데 업계에서는 유사 무기체계인 미군의 하푼 대한미사일, 프랑스 액조세 대한미사일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대한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인 콜롬비아에서 해성 대한미사일을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해성 대한미사일은 성능 면에서 경쟁 대한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하푼보다 비싸지만 미사일 수입에 들어가는 외화 1조 원 이상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가성비 높은 무기체계를 국산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해성 미사일을 두 번째로 수출한 국가는 콜롬비아처럼 한국산 군함을 공여받은 필리핀입니다. 한국은 625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파병한 필리핀에게 그동안 많은 무기들을 공여해왔습니다. 한국은 2019년 필리핀에 포항급 초계함 충주함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충주함은 1987년에 취역한 오래된 함정이나 76함포 이문회에 40기관포, 324어뢰 등을 무장하여 당시 필리핀이 보유한 어떤 해군 함정보다 강력해 졸지에 필리핀 해군의 최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보은의 성격으로 현대중공업에 7천억 원의 초계함 2척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주문한 1번함이 2019년 5월 23일 필리핀 영웅 호세 리자로 JRIJL이란 이름이 붙여지며 진수되어 6월 15일 필리핀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서 유도탄 운용 능력을 갖춘 함정은 호세 리자람이 처음이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산 무장으로는 해성 대한미사일 4발과 청상어 경어뢰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반군 소탕에도 호세 리자람이 쓰여지겠지만 해성 대한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져 있다 보니 중국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주변 국가들의 해군력과 대치를 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콜롬비아의 시험 발사 성공에 필리핀은 웃고 중국은 울상을 지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챙겨왔지만 우리가 필리핀에게 현대식 함정을 주는 것을 반대하며 노골적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남중국해 막대한 석유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앤다우가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 등 두 나라 사이의 산호초 군락섬들이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 무대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후로는 중국이 이들 섬 지역에 군사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이 미군과 합동해상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정점을 향해 달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이 인도한 호세리자람과 해성 미사일이 필리핀 해군에 큰 전력 증강을 시켜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해성 대함 미사일 이후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해성2는 해성1의 초음속 버전으로 현무삼 순항 미사일을 기반으로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게 개량한 함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해성1은 사거리가 150km로 속도는 마 0.70, 9의 아음속이지만 해성2는 사거리가 500만 1500km이고 마 1의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해성2는 한국형 구축함 DDH 34,400T급 가운데 왕건함에 최초 탑재됐으며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함 DDG 760아에도 실려 있습니다. 왕건함에는 10여 발, 세종대왕함에는 30여 발의 해성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잠대지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마 2.5의 속도로 완벽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는 손원 1급 5번함 윤봉기람에 최초로 배치되었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6발 이상의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해성3 미사일은 이렇게 2013년 2월 실전 배치되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함대지 미사일 해룡도 개발되었습니다. 해룡은 해군 호위함에서 적의 해안과 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정밀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2017년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GPS와 관성항법 유도장치를 장착해 적 연안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룡은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룡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 FFX1과 수직형 FFX23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미사일입니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수직형은 2018년에 전력화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개발에 진심인 국가로 알려질 정도로 강력한 미사일들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미사일의 위력이 한국산 무기를 공여받을 나라들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한국 방위산업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FA-50 공격기를 구매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방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군이 사용 중인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까지 도입이 유력시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말레이시아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역작인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한 직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동남아의 방산 큰 손으로 떠오른 말레이시아가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한국산 무기만 집중적으로 도입하면서 동남아 지역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IGIOL 지난달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FA-50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2차 사업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까지 밝혔기 때문에 계약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데 여기에다 LIG 넥스원의 천궁까지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격적인 방위력 투자로 최근 세계 방산업계의 큰 손으로 떠올랐는데 이들은 거의 한국의 몰아주기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궁은 한국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이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대의 수출을 성사시켰고 사우디와는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지대공 미사일 방위 체계입니다. K9 자주포에 이은 대한민국 방산의 또 하나의 히트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경공격기에 이어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방위 체계까지 도입하면서 국방비를 쓰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이 날로 치열해지자
미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까지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던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얼마 전 미국 주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참가하며 반중국 노선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상황이 남중국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별도의 연합훈련까지 했고, 이러한 훈련들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말레이시아가 미국 쪽으로 기울면서 공중에 있는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땅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나삼스 NASAMS와 한국의 천궁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천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으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아스가르칸 말레이시아 공군 사령관까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공군은 1차 사업으로 1개 포대 규모의 방공 체계를 도입하고 2차 사업에서는 4개 포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직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오히려 천궁 구매 도입 협상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천궁은 한국이 2011년 공군의 기존 방공 유도 무기인 호크 HAWK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로, 개량형인 천궁의 재원은 길이 4.6mm의 중량 400kg, 직경 27.5cm로 최대 사정거리는 4050km, 유효 고도는 1520km입니다. 천궁은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을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10m 이상 발사한 뒤 공중 점화하는 콜드런치 콜드론치 방식이 적용돼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천궁의 경쟁 상대인 나삼스는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언이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미국 레이시언사가 1991년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 암람 AMRAAM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개량을 거치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60km,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세계 11개 국가가 나삼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삼스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입을 한다 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나삼스는 미국과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이기도 한데, 업계에 따르면 주문부터 초기 인도까지 최소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나삼스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 말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물량이 미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 11월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11월이라니 늦어도 너무 늦는데요. 하지만 LIG 넥스1의 천궁은 다릅니다. 지난해 UAE가 한국으로부터 천궁1을 도입한 이유도 빨리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빨리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강점입니다. UAE는 작년 1월 무려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을 구매했습니다. 천궁은 납기가 빠른 것만이 아니라 수출국 현지 상황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지난해 UAE에 수출된 천궁2의 경우 LIG 넥스1은 중동 현지 환경에 맞춰 개량된 버전을 수출했으며, 지금도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현지 상황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업계의 수주 소식이 계속 들리자 최근 뉴욕타임스까지 나서 한국 방산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무기 판매 분야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은 폴란드의 탱크, 곡사포 등을 판매한 16조 8천억 원 상당의 거래를 포함해 총 1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72억 5천만 달러에 비해 무려 140%나 증가한 금액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방 무기와 견주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 부수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 군대와 무기 생산 능력을 축소한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맞추고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국내 방산 공급망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국방에 느슨했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심각한 무기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구매자들이 미국 무기의 대안으로 한국을 찾기 시작했다. 더구나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한국산 무기는 매력적인 옵션이 됐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무기로 채울 때 한국산 무기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 등 무기 수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생산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보낼 주력 전차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방산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대해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최근 모스크바를 도발하지 않으면서 세계 방산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전에서 직접적 역할을 꺼리고 수출한 무기에도 우크라이나에 유입되지 않도록 재판매 금지를 비롯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러시아가 트집을 잡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줄어든 미군의 충전용 포탄을 팔 때도 폴란드를 재무장할 여러 무기를 팔 때도 수십 년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규정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영리하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그간 방산보다는 건설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쌍용건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옆에 들어서게 될 옥슬리 타워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옥슬리 타워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초고층 빌딩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최고 중심인 KLCC 지역에 들어설 초고층 복합 건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자발적인 K-팝 경연대회가 수시로 열릴 정도로 K-팝의 인기가 높고 2014년에 이미 한국어가 말레이시아에서 제2외국어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10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말레이시아가 FA-50 경공격기를 사간 데 이어 한국의 중거리 방공체계 천궁까지 도입한다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와의 방산 협력은 폴란드만큼이나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기를 팔면 유지, 보수 등으로 긴 인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